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동서고금 어느 나라든 대통령 혹은 국왕 등 한 국가의 국가 원수만큼이나 중요한 존재가 있으니 국가 원수 부재 시 국가 원수직을 대리하는 국무총리입니다. 물론 국무총리의 명칭은 국가별로 다르긴 하지만 어느 나라든 그 역할은 존재합니다. 국가 원수를 보필하는 제2인자의 자리이기에 그 중요도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현재에도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마다 청문회가 유독 치열해지는 등 늘 화제거리가 되죠. 그렇다면 한국사에서 국무총리란 직은 어떤 변천 과정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동양에서는 이 국무총리 혹은 최고위 강요들을 일컫는 말로 상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영어 프라임 미니스터도 수상으로 번역이 되며, 과거에는 이런 최고위 강요들을 재상이라고 통칭하기도 했으며, 중국의 전통 왕조에서는 승상이라는 관직명도 있었죠. 상이란 단어는 저 옛날 동양의 고대시대부터 내려오던 단어랍니다. 물론 그 첫 시작은 오늘날의 국무총리 개념과는 살짝 달랐는데요. 중국 측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 한국사의 첫 국가인 고조선에도 상이란 관직명이 등장을 한답니다. 그런데 당시 고조선에서 상은 한 명이 아니었고 여러 명이었는데, 상이란 단어가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고 상 앞에 고유의 국가명 혹은 부족명 혹은 지명이 붙었고, 이런 상에 해당하는 인원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일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였던 고조선은 당연하게도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국가의 형태가 아닌 여러 부족들이 연합하여 수립된 형태의 국가였습니다. 여러 부족장들이 있고 그 중에 대표가 왕 역할을 했는데, 고조선은 여러 부족장들의 연합에 의해 수립됐던 만큼 왕조차도 연합 내 부족장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조선 영역 내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둔 부족장들을 일컫는 말이 상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답니다. 이는 중국의 고대 국가들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중국에서는 통일왕조가 들어서면서 자연스레 왕 아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부족장의 명칭이 점차 국왕 옆에서 국왕을 보필하는 국정총괄자의 개념으로 자리 잡은 듯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도 고조선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세 나라 모두 고구려의 경우 5개의 부족이, 백제의 경우도 5개의 부족이, 신라의 경우 6개의 부족이 연합한 부족 연합국가에서 출발했습니다. 각 나라의 왕들은 그저 부족장들 중 대표에 불과했습니다. 신라의 경우 초창기에는 왕이라는 칭호도 사용을 하지 않았고요. 고구려의 경우 구성 5개의 부족들 중 제일 센 부족장이 왕이 되고, 나머지 4 부족장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발언권이 강한 부족장들은 고조선처럼 상을 붙여서 상가라고 불렀습니다. 중국 때는 대보라는 관직명이 있었는데, 이 대보에 대한 정확한 해설은 밝혀진 바가 없으며, 대보이든 상가이든 강력한 힘을 가진 부족장들은 이후 좌보와 우보로 불렸습니다. 그러다 2세기경 고구려 8대 왕 때에 좌보와 우보가 국상이라는 명칭으로 통일되었는데, 여전히 강력한 부족장을 일컫는 말이었을 겁니다. 백제의 경우도 5개의 부족들 중 제일 센 부족장이 왕이 되고, 나머지 중에서 강력한 부족장들을 고구려처럼 좌보 내지 우보라고 불렀습니다. 신라도 초창기에는 강력한 부족장들을 고구려처럼 대보라고 불렀는데, 이 완전 초창기에는 고구려와 신라 사이에 교류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동일한 명칭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라에서도 대보란 명칭은 오래 가지를 않았고 이벌찬이란 명칭으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가 언제까지 부족 연합국가에 머무르지는 않았습니다. 점차 중앙 집권화를 도모하며 왕은 강력한 왕권을 구가하고, 부족장들은 더 이상 부족장이 아닌 귀족이 되어 국왕의 명령과 지시를 받는 수직적 관계로 편제되는데요. 국왕은 관등을 만들어 귀족들을 국왕 밑으로 서열화합니다. 이러면서 귀족들의 대표가 제1관등을 수여받으며 오늘날의 국무총리 역할과 그나마 비슷한 국정총괄직을 맡습니다. 고구려의 최고관직을 태대로 혹은 대대로, 백제는 좌평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최고관직을 상좌평, 신라는 최고관직을 상대등이라고 불렀습니다. 대대로든 상좌평이든 상대등이든 국왕 하부의 존재로 귀속된 건 맞지만, 국왕에게 그 임명권이 없었고 귀족회의를 통해 추대되었으며, 이들은 마찬가지로 귀족회의를 주최하며 오늘날의 국무총리처럼 국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지만, 국왕을 보필한다는 개념보다는 국왕과 신경전을 벌이며 왕권으로부터 귀족들의 영향력을 보장받고자 했습니다. 삼국시대의 국왕들도 이런 귀족 대표회의에 함부로 개입하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구려의 경우 고구려가 평양성으로 천도하면서 대대로의 명칭이 점차 망리지로 바뀐 듯하며 추후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했던 어느 한 고구려의 국왕은 귀족의 대표였던 연개소문에 의해 쫓겨나고 연개소문은 스스로를 기존의 망리지보다 더 상위 개념인 대망리지를 만들어버립니다. 귀족들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역할이었다는 거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태종 무열왕, 그의 아들 문무왕, 그리고 그의 아들 신문왕 때에 걸쳐서 유교식 행정부를 조직합니다. 귀족들의 대표였던 상대 등이 아닌 이제는 행정부처 중 최고 부처였던 집사부의 수장, 시중이 국정을 총괄했고 귀족 회의조차 상대 등이 아닌 시중이 주최하곤 했습니다. 시중은 국왕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말 그대로 오늘날의 국무총리와 비슷한 개념이었던 거죠. 그러나 통일신라 말에 가면은 왕권이 지나치게 약해지고 귀족들의 힘이 되살아나면서 다시금 상대 등의 권한이 독보적으로 변합니다. 이런 신라의 불합리하고 폐쇄적인 사회 때문에 신라는 후삼국 시대로 쪼개졌고 특히 궁예가 세운 태봉이라는 국가는 신라의 신분제도 및 정치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상대 등이 아닌 오히려 시중의 개념에 가까운 광친하라는 행정적인 국가 수상이 있었답니다. 신라를 포함해 후삼국을 재통일한 주인공은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이었는데요. 태조 왕건의 고려가 궁예인 태봉에서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에 고려의 초창기 정부 구성은 태봉의 관제를 계승을 하되 신라와 중국식 정치제도를 참고하면서 바꿔서 운영해갔습니다. 태조 왕건 때는 국정총괄직을 신라처럼 시중이라고 불렀고 이후 고려의 6대왕 성종은 국가의 모든 형태를 유교식 행정관료화하려고 했고 시중의 명칭이 문화시중이 되었습니다. 이후 고려의 수상을 문화시중이라고 불렀는데 삼국시대보다는 훨씬 더 행정적 기능이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귀족들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고려시대는 귀족의 사회라고 부를 만큼 귀족의 특권이 강고했는데요. 이 귀족의 상징이 문화시중이었죠. 고려 말에는 고려가 몽골 원나라의 간섭을 받는데 이때 문화시중의 기능과 명칭이 격화되었고 그 숫자도 2명으로 늘어납니다. 이후 고려가 자주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공민왕 때 문화시중이라는 명칭이 다시 부활하는데 원 간섭기 때 2명으로 늘어났었다고 했잖아요. 문화시중이 부활을 했지만 1명으로 다시 줄어들지는 않았고 이 2명을 각각 문화시중과 수문화시중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문화시중을 좌시중, 수문화시중을 우시중이라고 불렀죠. 고려 멸망 단계에서 이성계가 문화시중이었고 고려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정몽주가 수문화시중이었죠. 그리고 고려 말에는 도평의사사라고 이 문화시중과 수문화시중이 주최하고 관리하는 귀족 회의기구 겸 정책위원회 같은 조직으로 국가의 모든 정무를 총괄하던 최고 의결기관이었습니다. 고려 멸망 후에 들어선 조선은 고려의 귀족 사회를 철저히 부정했기에 태조 이성계 때까지만 해도 문화시중, 수문화시중이란 직책과 도평의사사는 그대로 이어지다가 이대왕 정종 때 당시 실권자였던 이방원에 의해 도평의사사도 없어지고 대신 의정부라는 회의기구라기보다는 공식 행정관청,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총리실을 만듭니다. 더불어 이방원이 태종으로 즉위하자마자 시중이라는 개념도 없애고 대신 의정부의 총괄자를 영의정 부사라고 불렀죠. 7대왕 세조 때에는 영의정 부사란 명칭이 공식적으로 영의정으로 굳혀졌습니다. 영의정은 이제 귀족의 개념이 아예 사라진 오늘날의 국무총리와 거의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국왕이 직접 영의정을 임명할 수도 있었고요. 조선의 마지막 영의정은 김홍집이라고 고종 때의 개화파 인물입니다. 조선을 어떻게든 근대화시키려고 했던 김홍집인데 김홍집은 처음에는 청나라에, 나중엔 일본에, 다음은 러시아에, 또 마지막에는 일본에 붙으며 근대화를 추진하려고 했기에 평판이 영 좋지 못했죠. 영의정이란 명칭은 1894년 갑오개혁 때 총리 대신으로 바뀌면서 마지막 영의정이었던 김홍집도 그대로 총리 대신이 되었지만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 편에 섰다며 강력한 비난을 받다가 백성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습니다. 고종이 황제를 선포하면서 총리 대신이라는 이 명칭은 잠시 의정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내각 총리 대신이라는 명칭으로 돌아왔는데 대한제국의 마지막 내각 총리 대신이 바로 이완용이었습니다.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무총리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공존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랍니다.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삼고 있는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 밑에 부통령이 있지 총리는 없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국무총리가 있는 것은 해방 후
우리나라 남한 공식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에 원래는 의원 내각제로 시작하려고 했고, 지금의 독일처럼 대통령은 상징적 존재로만 총리가 모든 국정을 운영하는 형태로 대한민국이 시작하려고 했으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대통령 중심제를 강하게 주장하고 고집하는 바람에 대통령 중심제 이돼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가 가미된 국무총리까지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국무총리의 역사를 훑었는데, 이토록 그 자리가 중요하기에 앞으로 어떤 정부든 어떤 국무총리가 임명되느냐를 유심히 보시는 것도 어떠신가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